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버마스 로티 세미나 2주차 발제하게 된 김도윤입니다. 어, 제가 맡은 5장의 논증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가 발제문 드렸는데 R은 로티, H는 하버마스, P는 폴라니, 그리고 요 화살표는 제기하는 비판을 의미합니다. 첫 부분에서 김경원 선생님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주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였습니다. 로티가 하버마스한테 비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버마스가 제기하는 상대주의, 그러니까 로티 자신에게 제기하는 상대주의라는 비판은 이미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인식론을 따랐을 때에야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티 자신이 말하는 거는 이미 주관과 객관 구분 자체가 이제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없다. 뭐 라는 식에 가깝죠. 그래서 로티가 하버마스, 로티가 제기한 하버마스에 대한 반박에 대해 이게 그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냐면 화용의 내재적 성격에 의해 어떠한 주장이라도 보편에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로티는 하버마스는 보편 타당성이라는 명제에서 형이상학적 위안을 찾고 있을 뿐이고 실제 생활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얼마 정말로 효과를 가지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좋은 답변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라고 반박합니다. 제 지금까지 내용, 그러니까 4장에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김경만 선생님은 자연과학 공동체를 예시로 하여 또 한 번 하버마스를 비판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자연과학 공동체는 보편과 무제한적 대화를 향한 해석학적 유토피아가 절대로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원칙으로 신봉되는 이상적 담화 공동체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마이클 폴라니에 따르면 과학 공동체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상호 주관적 논쟁을 통해 담론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벨리코프스키의 일화이다. 벨리코프스키의 연구는 전문학자들에게 읽히지도 않고 암묵적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기각되었다. 이 경우 하버마스는 벨리코프스키의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시킨 천문학자들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폴란니는 하버마스의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며 거부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폴란니가 하버마스한테 비판하는 지점 첫 번째입니다. 하버마스가 합의와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최선책으로 강조하는 합리적이라 가정되는 담화의 규칙들은 과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칙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 근거를 두 가지 제시하는데요. 암묵적 지식의 작동은 과학 지식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토론할 가치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시켜 줌으로써 과학 이론 진보에 실제로 기여한다.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을 도입해야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거 2. 암묵적 지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실제의 다른 측면들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폴라니가 하버마스한테 제기하는 비판은 과학자들의 실천에 체화된 암묵적 기준들은 네 혹은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일련의 명시적 명제로 표현 혹은 번역될 수 없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것들의 타당성을 옹호할 계기를 갖게 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반박하는데요. 과학적 실천에서 암묵적 차원의 존재라는 이유를 끌어대서 과학적 담론이 행해지는 과정을 변론하는 한 이미 하버마스 본인과 같은 이제 과학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 대화를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타당성을 향한 해석학적 유토피아에 과학자들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좀 더 쉽게 말해 암묵적 지식을 통한 과학 실천의 정당화를 논하는 순간 왜 그러한 정당화가 가능하느냐 등의 질문이 제기될 것이고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제시해야 하므로 과학자들은 타당성 주장 상환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른바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데요. 하버마스와 지금의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과학자 폴라니가 협력적 진리 탐구,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협력적 진리 탐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역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론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지금 폴라니의 행위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과학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들의 과학 실천이 외부 사람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평가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둔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독특한 타당성의 암묵적 기준을 방어하는 데 관심을 둔 행위일 뿐이다. 라고 반론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실천은 아무에게나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루시오를 공유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실천은 과학 공동체를 넘어 다른 모든 집단들에게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보론 두 번째는 폴라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작업은 하버마스가 어필하는 대화 공동체의 크기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도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제시할 수 있는 제 반론은 이렇습니다. 폴라니는 정당화랑 방어를 구분하면서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정당화랑 방어를 구별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오히려 과학자들이 과학적 실천의 논리를 방어하는 것은 논쟁에 계속 참여하여 하버마스 자신과 같은 비판자들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방어도 정당화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폴라니가 제시할 수 있는 또 제재 반론은 무조건적 타당성에 관한 배경 동의가 존재하고 또 나아가 모든 상상 가능한 공동체에 대항해 암묵적 지식을 논증 형태로 방어해야 한다 라는 식의 하버마스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거죠. 하버마스는 사실상 자신의 입장을 규범적 기준으로 만들고 있으나 하버마스의 말이 옳다면 하버마스 자신의 입장 또한 무제한적 대화의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과학자 폴라니에 대한 하버마스에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 달리 말해 하버마스가 중요시 여기는 계속되어가는 대화를 지금 여기서 이어나가봐야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한다. 즉 지금의 이 논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부터는 김경만 선생님의 정리라고 여겨도 될 만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버마스와 과학자들의 대화는 종료될 것이고 결국 하버마스의 발언과 달리 보편성과 무제한적 대화의 정향은 작동되지 않은 셈이고 이론가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한한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하버마스의 핵심 주장이 틀렸음이 드러난다. 라고 김경만 선생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질문은 잠시 있다고 하고 제가 궁금해서 보론 부분, 그러니까 책의 결론 부분을 읽어봤는데 사실상 이 위의 대화를 거의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읽어보면 조금 우리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경만은 하버마스를 옹호하는 메카시의 입을 빌려 하버마스 로티 논쟁을 계속 설명한다. 하지만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메카시의 하버마스 옹호 전략은 4장 및 5장에서 전개된 것과 같은 논리에 의해 로티를 넘어서지 못한다. 사실상 메카시는 하버마스의 입장을 반복할 뿐이다. 어떤 점에서도 하버마스 메카시가 강변하는 의사소통의 보편적 타당성은 실제 구체적 사례에서는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메카시가 로티에게 제기하는 비판인데요. 모든 화용 안에는 맥락 초월적 진리의 추구가 내재되어 있다. 로티가 지금 이 논쟁을 벌이는 것도 초월적 진리의 추구를 위함이므로 이를 부정할 경우 수행적 자기 모순을 피할 수 없다. 사실상 아까 말했던 하버마스 입장과 동일한데요. 이에 대해서 로티가 반박합니다. 나 로티가 이 논쟁에 참여한다 라는 것으로부터 맥락 초월적 진리를 추구하는 언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도출되지 않는다. 지금 이 논쟁은 이미 서구 학문적 토론 문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메카시 당신의 주장은 나에 의해 검증될 것이 아니라 이질적 문화를 가진 자와의 화용 속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세미나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예시인데요. 메카시 당신이 말하는 모든 화용 안에는 맥락 초월적 진리의 추구가 내재되어 있다면 당신은 히틀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재반박을 시도합니다. 그런 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실패한다는 사실로부터 그들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히틀러 같은 자들의 관점의 타당성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에 대해 로티가 또다시 반박을 하는데요. 메카시의 재반박은 충분한 반박이 아니다. 여전히 자신이 옳고 히틀러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신론적으로 증명할 비순환적 방법은 없다라는 로티의 주장 핵심은 여전히 견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메카시의 로티에 대한 공격은 로티의 핵심 주장을 별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메카시는 또다시 반박을 하는데요. 서구 철학자들이 히틀러와의 논쟁에서 히틀러를 설득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철학자들의 이론적 주장이 히틀러와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론적으로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로티의 주장은 우스꽝스럽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만 선생님이 이제 메카시에 대해서 반박을 가하는데요. 이제 5장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메카시와 하버마스, 당신들은 이미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게다가 당신 말이 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치자. 그런데 왜 히틀러를 설득하지 못하는지 나에게 설명해보라. 당신들이 말하는 타당성 주장 상황은 나치를 변화시킬 힘을 갖지 못한다. 핵심은 나치즘의 상황을 어떻게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냐인데 이에 대해 당신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구체적인 것에 대한 민감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민감성은 이런 철학이나 사회 이론이 아닌 문학적 작품 따위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창백한 이론적 서술이 아닌 슬픔을 노출하고 연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표현을 이끌어내는 그런 문학적 작품들이 이제 지배에 대한 최선의 저항 전략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온 발제문입니다. 제가 질문이 또 있었는데 사실 5장과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그 전에 우리가 1주차 세미나 때 나눴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었지 뭔가 새로운 얘기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느낌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네, 요건데요. 암묵적 지식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폴란 이제 폴라니에 따르면 암묵적 지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실제의 다른 측면들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다른 분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갖고 온 허접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몇 쪽에 나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저도 그 표현을 본 것 같긴 한데, 저는 딱히 주목을 안 하고 지나가서 맥락을 좀 알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구절만 읽었을 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사실은 암묵적 지식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만 과학적 탐구라는 걸 수행하잖아요. 과학자가 진짜 뭐 네네.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모든 주장들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다 검토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뭐 창조론도 받아들여야 될 거고 뭐 무한 동력도 받아들여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다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를 탐구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근데 그게 나오는 맥락을 좀 봐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212페이지부터 212페이지 마지막부터 213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인데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근거 1로 봤고 213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보면 게다가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근거 2 같거든요. 그래서 근거 2가 또 근거 1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있을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213페이지부터라고요? 네네, 213페이지입니다. 판본이 다른가 혹시?
아니요. 제가 판본 같은데, 이거 그 아, 껍데기가 벗겨진 도서관 책이라서 그래요. 이거 아, 위에, 네. 제가 문단을 못 찾아서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문단이네.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드는 규칙일 뿐이다라고 시작되지 않나요? 213페이지가? 네, 맞죠. 그 다음에 하버마스의 예상과 반대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하버마스의 예상과 반대로 암묵적 지식의 작동은 과학 지식 성장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과학자들로 하여금 토론할 가치가 있는 지식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과학 진보에 기여한다. 실제로 기여한다. 이게 이제 제가 근거 1이라고 정의한 거고요. 게다가 부터가 이제 근거 2라고 생각한 건데 암묵적 지식의 토대를 두고 있는 과학의 권위는 부정적 방식으로만 적용하지 않는다. 즉 암묵적 지식은 과학자들을 브루디웨의 용어를 빌리자면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실제의 다른 측면들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손 드신 거지? 김태우 님이 소원 드신 것 같은데요? 아, 네네. 네. 마이크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네, 소리가 계속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 이제 설정할 동안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근거 1은 예를 들어서 철학사 쪽으로도 폐기된 주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와가지고 세계의 아르케는 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미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런 건 다 틀렸어. 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바로 기각을 할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근거 1, 제가 근거 1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근데 이제 김경만 선생님이 게다가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근거 1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실제의 다른 측면들도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도저히 어떤 말인지가 잘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뭐, 이거를 굉장히 어떤 딱 엄격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굉장히 네네. 진지한 어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쓰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아마 네네. 그냥 이런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할 가치가 있는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과학의 영역이 성립하게 되면은 과학의 권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한 탐구가 더 가능해진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탐구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의 권위라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된다. 그냥 이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은 이제 게다가 그렇게 어떤 많은 예, 의미를 부여하시고 서술하신 건 아니고 그냥 이 앞의 문장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암묵적 지식이 없으면 지금 그렇지 않은 주장들을 구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짓 계속 하게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좀 지금 쓸모 있는 토론할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도 그것 중에서 아직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부분을 주목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거죠. 굳이 이걸 앞뒤로 구분해서 제가 네, 뭐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네.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뭐가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이고 그렇지 않은 주제인지를 논의할 수 있고 그래서 무한동력이라는 건 애초에 고민할 가치도 없는 영역으로 과학의 영역에서 밀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밀어낸 다음에 과학의 영역을 확정 지어야 그 안에서 실제적인 탐구가 가능해진다. 네. 실제에 대한 탐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냥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네. 같거든요. 네. 여기서 물론 뭐 이걸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뭐 근거 1, 근거 2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한 문단 안에서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거를 막
어떤 식으로 이렇게 더 깊이 막 들어가야 되는지가 사실 말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학 영역이 아, 구분돼야 되고 그 위에서 탐구가 가능해진다. 혹시 이제 김경만 선생님께서 또 부르디의 용어를 빌려 오셔가지고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아주 뭔가 학술적인 뭔가 함의가 있는 단어인가 싶어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이제 질문을 가져왔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건 김태호 선생님 마이크 말씀해 보실래요? 여전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유성님도 안 들리시죠? 김태호 선생님 말씀. 네, 저도 지금 안 들리거든요. 엄청 작게 들려요. 아, 그래요? 혹시 지금은 들리시나요? 예, 예, 이제 좀 들립니다. 들려. 다시 안 들리는데. 약간 그러면 김태호 선생님 준비하는 동안 약간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이 물론 이제 도윤 쌤 말씀하신 대로 저번 시간 했던 커다란 하버마스 로티 논쟁들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김경만 교수님만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로티 하버마스 논쟁의 층위를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로티도 그렇고 하버마스도 그렇고 과학에 대해서 사실 딱히 의심하진 않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 대화 상황의 모델에 제일 잘 맞는 학문 영역일 거라고 생각하고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그 모델에 제일 잘 맞는 토론일 거라고 로티와 하버마스가 둘 다 동의를 하는데 김경만 교수님은 재밌게도 칼 폴라니를 가져와가지고 과학의 영역에서조차도 하버마스가 의도하고 제시하는 방식의 이상적 대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좀 특색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건 아마 김경만 교수님 본인이 지식사회학자이시고 그, 그 박사 과정 때부터 계속 연구하셨던 주제가 뭐 멘델 유전학에서 이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실제 과학 담론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과학자들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 탐구하신 분이다 보니까 더 그 로티 하버마스 논쟁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끌어들이신 거 아닌가, 과학 논쟁 영역으로 끌어들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 다른 분들 중에서 오늘 이제 세미나 하기로 한 5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임연진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가 그거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과학자들이 반하지 않을 거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네네.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읽으면서 이게 진짜로 일어났다는 건지 아니면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인지.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 하버마스, 네, 말씀하시죠, 선생님. 그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저도 단어? 뭐였는데, 수행적 자기 모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살짝,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좀 얘기 나오는 단어였던 것 같은데, 네네. 210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네. 네. 뒤쪽 몇 번 자꾸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그게 어떻게 이해를 혹시 하셨어요? 저요? 수행적 자기 모순이요? 네네네. 잠시만요. 제가 좀 개입을 해도 될까요, 혹시? 네, 네. 일단은 임현진 선생님하고 도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폴라니와 하버마스 사이에 일종의 가상적 대화 상황
근데 가상적 대화 상황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여기 보면 실제로 폴라니가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비판들을 극단까지 밀어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맞긴 맞지만, 이게 단순히 가상적 대화 상황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폴라니가 실제로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게 벨리코프스키 사례라는 실제 과학자들의 담론 영역 안에서 그 어떤 주장들이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끌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가상적 대화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이렇게 정리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수행적 자기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보기에 로티는 하버마스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하버마스가 제시한 논의 구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로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티는 하버마스를 비판하면서, 로티 스스로는 논증도 거부하고 철학이라는 건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하버마스가 보기엔 일종의 논증 작업이잖아요. 정당화를 제시하고 내 이유를 제시해서 내 주장을 납득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하버마스가 보기에 로티는 넌 내가 제시하는 의사소통 담화 상황의 모델을 너가 그대로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인 상태에서 네 주장을 제시하고 나한테 참거짓을 요구하고 내한 이유로 답변하고 정당화를 하면서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의를 하는 건데, 왜 너는 이상적 담화 상황과 내 주장들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네가 하고 있는 행위는, 실제로 네가 하고 있는 행위, 수행적으로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느냐라는 게 하버마스의 비판이거든요. 저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215페이지에 나오는데, 한번 첫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버마스는 폴라니가 과학 실천의 정당화는 암묵적 지식을 체화한 과학자들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그 순간, 이라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주장은 이런 거죠. 폴라니가 그런 주장을 제시하는 순간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왜 국한되어야 돼?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또 타당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면 폴라니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논쟁을 벌이는 폴라니도 타당성 주장 상환을 수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폴라니 너 자기 모순이야 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상 로티에 대한 비판과도 같은 거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수행적 자기 모순이라는 게 저희가 앞으로 읽을 그 내용들에서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니커크 논문이 똑같이 하버마스 로티 논쟁을 김경만 교수님처럼 정리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니커크 논문을 미리 읽어봤는데 제 발제 맡은 뿐이라서, 거기서 니커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로티가 하버마스의 주장대로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다. 로티 스스로는 하버마스식으로 논쟁을 제시하고 이유를 제시하고 하는 이런 게임들을 거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로티가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그 구도도 정확히 하버마스가 의도했던 논쟁을 제시하고 이유를 제시하면서 비판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이 모델에 딱 맞아떨어지게 로티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니커크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김영만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버마스 로티 논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나 궁금하셨거나 좀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김경만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어떤 주제들, 어떤 주장들을 과학 담론 안에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애초부터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이 주장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5장보다도 4장에 나왔듯이 누가 인간이냐 아니냐, 어떤 행위가 잔인한 행위냐 아니냐를 우리가 사실은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서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북 정쟁 당시에 미국인들은, 흑인들은 인간조차 아니야, 그러니까 흑인들의 주장은 우리한테 고려될 필요조차 없어, 흑인들의 인권이란 거 고려될 필요조차 없어 하고 이제 배제해버리고 자기들의 논의를 시작하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가톨릭에서는 루터의 주장은 애초에 기독교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어 하고 배제해버린 다음에 자기 주장을 그 전개해 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 지식이나 지식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정치 철학의 영역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인간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지금까지 예를 들어 시민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어떤 주체들, 행위자들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논의까지 확장되게 되면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로티의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행위자들, 주체들, 그 사람들을 다시 인간의 영역 그에서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쉽게 열릴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물론 로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잔인성에 대해서 철학을 하기보다는 시를 써야 되고 뭐 문학을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딱히 메커니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티도 그냥 막연하게 가능성만 제시하기도 해서 그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사실 하버마스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게 모든 화행에 이 타당성 주장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로티가 말하는 것도 이게 그러면 이론이 그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야 라는 일종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괜히 좀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로티가 되게 기분 나쁜 철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오히려 로티 자신이 옹호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정말로 이 암묵적 지식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변화되고 있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거 관련해서 로티가 제시하는 사례 맞죠? 그 토마저씨 오두막집 그거 예, 예,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저는 김병원 교수님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로티식의 입장이 우리가 실제 토론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묘사하기에는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론이 사실은 끝까지 안 가잖아요. 가다 예, 보면 중간에 끊어지고 서로 싸움으로 끝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주장에 대해서 다 모든 타당성 주장에 대해서 다 검증해보고 막 다 토론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면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애초에 철학의 영역에 들어오지도 않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애초에 과학의 영역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 지어버리죠. 그리고 또 새로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기보다는 감성적인 설득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로티는 적어도 그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토론 상황을 묘사하는 되게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하버마스의 주장의 어떤 타당성이 그렇게 훼손되는 건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어떤 철학도 이런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안 해왔던 것 같은데 하버마스가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철학 이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 책 결론 부분에서 메카시랑 로티 사이의 논쟁을 제시하면서 김용만 교수님 요약하신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메카시는 로티에 대해서 야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정당하지 않은 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반박을 네네. 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아도 이거 이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상적인 상황에서 정당화가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입장은 메카시 쪽에 있고 하버마스 쪽에 있는 것이 로티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게 로티의 지적인 거죠. 진짜로 네가 이게 이상적인 상황에서 정당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네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너는 그냥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스스로가 히틀러라든지 나치 철학자들보다 더 낫다. 너 스스로의 주장은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이상에선 정당화된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종교적인 예시를 드는 걸 좋아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현실이 개판이어도 천국은 어쨌든 있긴 있어.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사실은. 현실이 개판이지만 어쨌든 신은 존재하긴 존재해. 뭐가 달라요 이게 사실은. 딱 그런 되게 공허한 주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버마스의 얘기가. 저도 이거 읽으면서 김경만 선생님은 약간 로티의 편에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로티랑 김경만 선생님의 어떤 논증이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래서 더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아니, 얘가 좀 졌으면 좋겠는데. 네, 임연진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아까 윤유석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217쪽에서 계속 왜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수행적 자기 모순을 비판을 한 게 하버마스가 로티한테 너가 너무 모순적이다라고 조금 얘기를 한다는 그런 것이 좀 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거 김경만 선생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19번의 주석에 근데 로티가 하버마스의 비판을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 말 있잖아요. 수행적 자기 모순이라는 비판이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거가 그러면 내가 모순적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모순적이라고 남을 까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반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핵심은 그것도 반박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읽기로 여기 그 맥락에서 핵심은 그런 거였던 로티 자신은 내가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너랑 어떤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담화 상황을 가정한 채 논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16쪽의 중간쯤에 나오는데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그런 보편적 공동체를 설득 불가능하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너랑 나랑 공유하고 있는 서구적 문화, 이런 독특한 문화 속에서의 이런 기준을 방어하는데 내가 힘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난 보편을 지금 향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난 모순적이지 않아.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수행적 자기 모순에 대한 수행적 자기 모순, 로티가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 로티 스스로 변호하는 핵심은 뭐냐? 그게 215쪽 마지막 문단,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216쪽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와 논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논쟁이 반드시 보편적인 담화 상황을 전제한 채 일어나는 논쟁일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서구인들이고 서구의 논쟁 규칙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논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너가 하버마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담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논쟁을 설명하기 위해 애초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논쟁은 보편적 담화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보편적 담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나는 서구의 담화 상황을 전제하고서 너랑 논쟁, 서구의 담화 상황이라는 그 배경 위에서 보편적인 그 화용론이라는 걸 비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논쟁들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하버마스 너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주장은 틀렸어라고 비판하려는 전략이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로키의 주장인 것 같거든요.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네. 드디어 설정에 성공한 혹시 근데 그냥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냥 드는 생각이어가지고 뭔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하버마스랑 로티의 구도가 뭔가 지금 저희가 읽은 텍스트들은 되게 로티에 되게 좀 편향돼 있는 좀 약간 로티에 되게 옹호적인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래서 이 글만 보면 그러니까 하버마스 그냥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글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로티는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말하고
하버마스는 뭔가 그걸 넘어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지금 이 구도상에서는 뭔가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이제 하버마스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가를 그냥 저는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버마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결국 이제 합리성이라는 게 보편 정향돼 있다라는 그 직관이 뭔가 저는 되게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하버마스가 그 보편적인, 그러니까 무제약적인 그 담화 상황 혹은 뭐 그런 상황으로 대체 어디까지 뭐 무제약적이고 어디까지 보편적인 거를 상상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합리성이라는 게 보편 정향돼 있다라는 직관은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로티가 뭔가 뭐 서구의 뭐 특정 시기의 문화가 뭐 그런 뭐 학술 토론 문화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어떤 서구의 특정 시점의 특정 문화의 어떤 그런 거를 되게, 그러니까 시대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시대에 국한해서 행해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걸 시대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합리적인 사람인 거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얘는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또 이게 사람이면 누구나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말로만 설명을 하면 되게 이제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돼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냥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그 생물학적인 그 바탕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유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서는 뭐 굳이 막 무제약적인 뭐 그런,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제약적인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성의 보편 정향성에 관한 그런 직관을 좀 더 저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티는 뭔가 그걸 되게,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사실 로티 지적하는 부분 중에 제가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티는 뭔가 되게 두 개념을 컨플레이트를 계속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저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되게 꼬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하버마스의 직관을 우리가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무제약적인 담화 상황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성이 어떤 보편 정향되어 있다는 직관은 우리가 가져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게 정리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이거 하버마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 하버마스가 그런 논증대와 의사소통을 중요시한 거는 공론장 구조 변동에서 좀 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현실 세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지닌 공론장은 항상 언제나 존재해 왔고, 이제 비록 그것이 조변에는 이제 부르주아 이념이 깔려 있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그런 열린 공간이었다라고 허버마스는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자발적인 연합인 공론장을 이제 정치 체계랑 경제 체계 속에서 발전시킨다면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저항의 힘을 우리가 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기대 속에서 이제 그런 이상화된 논증 대화 의사소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버마스가 그런 거를 강조하게 된 계기는 이제 초기 저작인 공론장의 구조 변동에서부터 좀 꾸준히 견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또 덧붙이자면 이런 거. 사실은 하버마스의 철학, 그러니까 뭐 하버마스 철학 안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논쟁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달라지긴 하는 건데, 하버마스의 만약에 의도라는 걸 찾자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하버마스 철학을 구분할 때 세 가지 그 중요한 시점들을 많이 나누는데 첫 번째가 제일 이른 시기에 썼던 게 뭐 공론장애 구조 변동도 있지만은 인식과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또 뽑긴 하거든요. 인식과 관심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서 사회의 해방이라는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방식으로 이 이데올로기 비판에 접근을 해야 되나라고 하버마스 탐구하면서 그때 정신분석학 모델을 끌고 들어와요.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제 억압되어 있는 욕망을 발견해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처럼 하버마스도 사회학자도 정신분석학자의 입장에서 이 사회의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델을 끌고 들어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요. 그 당대 사람들한테. 네가 뭔데 니는 정신분석학자의 입장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느냐. 이게 첫 번째 하버마스의 첫 번째 시기 인식과 관심으로 대표되는 아마 여기도 여기 안에 공론장애 구조 변동이 들어갈걸요. 이게 거기 시기고 두 번째 시기가 이제 보편 화용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짤막한 논문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버마스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 정신분석학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려고 했는데 보편화론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우리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왜곡과 어떤 그 잘못된 점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략을 취해요. 그러니까 나도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고 너도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다면 의사소통의 기본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어디서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보편화용론이란 무엇인가에서 제시된 기획이고 요 기획이 약간 변형된 게 하버마스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거든요. 근데 기본 내용에서 변형됐다기보다는 세부적인 어떤 그 개념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그 입장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존재라면은 의사소통에는 기본 어떤 구조가 있고 조건이 있을 것이고 이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모든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그 지켜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규범이 무엇이고 모든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따라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위치에 서지 않고서도 서로가 서로를 올바르게 비판할 수 있다. 여기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하버마스의 기본 입장이긴 한 거죠. 근데 뭐지? 여전히 약간 저는 그러면 이번에 읽었던 텍스트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그 합리성의 보편 정향이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폴라니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질 수밖에 없고 과학 실천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그런 어쨌든 이게 학계의 뭐 권위에 우리가 따라가지고 그거에 어떤 뭐랄까 그걸 어쨌든 잘 따라야 사실은 이제 과학 지식을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고 뭐 요런 그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마저도 어떤 합리성과 관련해서는 되게 그런 차원의 맥락이나 그런 차원의 관습은 뭔가 우리가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안 받아들이면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 뭐 패러다임을 가지고 뭐 패러다임에 따라서 뭘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실천 자체는 당연히 뭐 무제약적인 실천이 아니고 제약된 실천은 맞는데, 그 제약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발화를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합리성에 관련된 발화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다라고 우리가 발화를 하는 것이라면 결국에 이제 하버마스가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물론 하버마스는 맥락이라는 말을 조금 좁게 쓰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탈맥락적인 그런 함의를 우리가 지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근데 뭔가 폴란이나 이런 사람들의 여기서의 반론은 단순히 이제 우리의 실천이 제약되어 있다라는 측면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거를 저는 하버마스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뭔가 무제약적인 그 보편 화용론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여쭙고 싶었던 건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의사소통이 제약되어 있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의 함의가 탈맥락적일 수 있다라고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맥락을 좀 좁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맥락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마스 입장에서 의사소통 이 무제약적이다라는 얘기는 방금 태우 씨가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예. 얘기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이 제약되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죠. 오히려 그걸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인데, 근데 그 제약이 단순한 문화적인 제약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라는 것의 보편적인 구조에 따른 제약.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타당성 주장을 제시할 때, 타당성 주장이라는 게 하버마스한테는 겔퉁이라는 건데, 타당성이 좀 넓은 의미에서 쓰이거든요.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주장, 내 주장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걸 제시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받은 상대방은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네 아니오라는 평가가 그, 그 진리, 규범성, 진실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진리, 규범성, 진실성이라는 건 객관세계, 사회세계, 주관세계라는 그 실제의 구조에 따라서 또 평가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의미에서는 의사소통이 제약되어 있는데, 근데 무제약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런 제약되어 있는 의사소통이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서 끝까지 진행되는 한계 상황, 이거를 상상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기본 그 구조에 의해서는 제약되어 있지만, 그 구조에 의해서 제약된 의사소통이 시간 공간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나의 문화적인 어떤 질서들을 벗어나는 탈맥락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기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약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제약되지 않는지를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근데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그, 하버마스, 아니, 저도, 혹시 김재우 선생님이 저번 주에 둘이 화해할 수 있다고 했던 그분이신가요? 네, 갑자기 궁금해서가지고. 저도 왜냐면 약간, 들으면서 오늘 생각한 건데, 저는 범위의 설정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보편적이라는 거가, 근데 이게, 죄송해요. 저희 고양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죄송해요. 뭐지?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약간 늙은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하버마스 살아있나요, 지금? 네. 하버마스 살아있구나. 롯데는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냐면 요즘에는, 이게 요즘 시대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저는, 제가 너무 생각이 갑자기 너무 꼬였어가지고, 근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 폴라니를 비판한 거죠. 폴라니에 대해서 막 과학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고 이러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버마스는 그걸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약간 그 비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가 이 김경만 선생님이 약간 자기만의 실험적인 사고 방식에서 좀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하버마스의 비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수행적 자기 모순이든 뭐든. 근데 일단 왜냐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무제약적 이런 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약간 하지만, 근데 그게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진리라는 것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은 사실상 계속 제약이 없어지고 조금 더 모든 비판에 조금 열려서 정반합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을 뿐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예시에 나오는 과학자들이 하버마스 네가 뭔데 나대? 막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건데? 막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 사실상 하버마스가 비판하는 자기 모순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 같은 거예요, 저는. 네.
사실 방금 임현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그 폴라니가 얘기했었던 암묵적 지식이라는 거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썼던 게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었는데, 그 토마스 쿤이 가장 핵심적으로 근거로 뒀었던 게 폴라니의 이 암묵적 지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과학자들에게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묻는다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그걸 어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 공간, 물질, 뭐 무게, 질량,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일반 사람들에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아주 한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로티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의 세계와 일상 행위자들의 세계는 양립이 불가능하고 공약이 불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일상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학자들이 그거를 못한다는 거죠. 잘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화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아니면 아주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니가 하버마스와 이렇게 선생님께 얘기해 주셨듯이 가상의 대화를 한다고 쳤을 때 폴라니는 대화를 그만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너는 이것도 모르는 바보야 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연구와 공부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현진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지점처럼 하버마스의 비판이 타당한 점도 있지만, 폴라니 같은 과학자들은 결국에는 대화를 그만둘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면서 떠나가 버린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비판이 타당할지는 몰라도 결국에 그 비판을 통해 설득시키지는 못한다 라는 점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황동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제가 로티를 읽으면서 약간 좀 불만족스러웠던, 이 로티를 읽으면서 불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이 김경만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불만족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이제 일상인의 세계와 과학자의 세계를 너무 엄격하게 분리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티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로티는 기본적으로 데이비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통약 불가능성, 공약 불가능성 이런 주장을 거부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책 내용 안에서는 그게 마치 이제 두 가지가 딱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과학자도 일상인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일상인이 훈련을 받아서 과학자가 된 건데 이게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임현진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로티의 입장에서 비판을 제기하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게 정말 진리를 향해 가는 걸까요? 그건 마치 이제 어딘가에 진리가 고정되어 있고 이 대화는 진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전제로 해서만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대화라는 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과학 지식이라는 게 그냥 시대에 따라서 각 그 시대마다 변화하는,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의 제약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과학 지식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편에서 진리를 향해 과학 지식이 가고 있다라는 건 그건 정당화돼야 되는 입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말씀하시죠, 임현진 선생님. 근데 제가 바로 그 지점이 그 방금 우리 그 누구지? 맨 처음에 황동료 선생님 들었고요. 그리고 윤 선생님 그 두 번째 말에 제가 아까 제가 막 말하다가 까먹어가지고 이 범위 문제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뭐 얘기를 할 때마다 진리를 찾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 진리에 대한 문제 자체가 이 철학의 본질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로티는 탈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탈형이상학 해야 되고 탈철학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로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로띠에게 엄청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범위 아까 막 얘기하다가 제가 정신을 나가지고 정줄 나가지고 근데 그 문제가 저희는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변하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범위와 인간의 개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이게 지금 역사적인 문제 속에서 계속 변해가고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로띠가 자기가 오히려 무슨 뭐 그래 너랑 하버마스 너랑 나는 무슨 서구에 우린 거기 세계에 있지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로 난 너무나 이런 거 자체가 왜냐면 그래 뭐 그 할배들 시대에는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배들은 예를 들어서 아시안도 많이 못 만났을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또 그 미국이든 뭐든 서유럽권이든 이제 완전 인종도 다 달라지고 문화도 다 달라지고 이제 인간이 정말 말 그대로 확장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장됐고 우리가 적어도 지구촌 안의 인간들은 서로 다 어쨌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면 로띠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는 너랑 나랑만 뭐 서양의 문화권이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하버마스의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저는 같은 이유 때문에 네, 로티가 분이 그러셨잖아요. 둘이 화해할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저번 주에는 말이 되나? 그랬는데 이번 주에 약간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나름 일리가 있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이유 때문에 로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어떤 글로벌화되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그만큼 또 이제 개별 주체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진리를 향한 보편적 뭐 시도? 니 알아서 하든가 니는 하든가 그런 거 난 안 할래라고 하는 게 내 알바야 뭐 니들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게 되게 더 이제 로티식의 이제 철학관에 잘 부합하는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황현준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 네,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전 이면진 선생님 생각과 저도 정반대고 김도현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생각과 동일한데 하버마스가 보편적인 걸 더 얘기를 하니까 이 다양한 인간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서 또 다양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서 더 그걸 아우를 수 있도록 적합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이 책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듯이 하버마스가 상정하고 있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독단적으로 서구의 합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좀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것이 강하고 또 어른들의 얘기를 뭐 요즘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어른의 얘기를 좀 더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듣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하는 바가 꽤나 아직 문화적으로 남아 있는데 하버마스는 이거를 이데올로기라고 할 거예요. 너는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비판하고 그가 정당화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아니면 이 동양 세계의 어떤 문화를 존중해서 동양 세계 안에서 통하는 합리성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서구의 합리성이 정당한 합리성이라고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스님께서 정말 그 다양성과 어떤 이 전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로티가 얘기하는 정서의 확대를 통한 공동체의 확대 그리고 그 정서를 통한 공동체의 변화, 문화 변동 이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호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그런 합리성이라는 게 이제 하버마스의 비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구적 합리성 뭐 이렇게 라벨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문화적 라벨링 없이도 뭐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냥 알매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무엇이 지식인가, 무엇이 알민가의 개념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인류가 다 똑같아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통역 불가능성 얘기도 나왔긴 했는데, 이제 통역이 가능하다라는 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합리성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보편적이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이해가 될 거다라는 게 결국 이제 통역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제 말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에 이제 어떤 근본적인 개념들, 뭐 아니면 알미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뭐 판단이란 무엇인지, 뭐 정당화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문화권에 국한된 어떤 뭐 관습들, 뭐 문화적 제약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것들, 암묵적 지식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떠올릴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이제 도대체 알미긴 하냐, 뭐 정당화이기는 하냐, 뭐 이런 거에 관한 컨셉, 그러니까 그 개념들은 뭔가 되게 그냥 이거는 보편적으로 둬도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 약간 들어놓고 뭐 그냥 바로 얘기를 하자면, 손을 들어놓고 바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황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동양과 서양의 분별. 근데 솔직히 그것도 옛날 얘기지. 이제 솔직히 저는 소위 말하는 서양 애들의 합리성이라는 게 이기지 않았나.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인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걔네가 잘했다, 뭐, 우리가 사대주의다 이런 얘기 전혀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막말로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아니다. 이건 빼요. 이건 빼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서양 철학의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런 문화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됐고, 사실 지금 뭐 멀리 가지 않고 한국에 80년대 후반생부터 쭉 이제 그 나이 때까지, 이게 지금 태어나는 애들까지 생각하면 한국적인가? 뭐 아시아적인가?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시아적인 게 뭐고, 동서양적으로 이미 보편성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에 지배당했었던 그 이후로 보편성은 만들어졌고 거의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된다면 보편성도 만들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사실 솔직히. 네, 말씀하시죠, 유성님. 태우 선생님하고 연진 선생님하고 얘기하신 걸 좀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합리성, 동양의 합리성, 아니면 뭐 과학의 합리성, 일상인의 합리성. 합리성 구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들이 다 같은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애초에 그것들 사이에 정말로 통역 불가능성이라는 게 있다면은 우리는 서양의 합리성이 합리성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진다는 게 사실은 하버마스식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찰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건 하버마스 본인의 논의라기보다는 데이비슨한테서 나온 거기도 하고, 그건 로티가 거부하진 않는 주제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정한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을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냐, 합리적이라고 애초에 말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반드시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초에 합리성에서 그냥 논외의 대상이 되는, 그냥 아예 이건 우리가 합리적이고 말고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다를 떠나서 그냥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게 하버마스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점인 것 같은데, 이제 로티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럼 너가 보기엔 네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 도대체. 넌 너무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통약 불가능성에 대한 데이비슨식의 논의, 그게 하버마스한테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자칫 로티식의 논의가 통약 불가능성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로티 본인은 통약 불가능성 거부하지 않는데 그런 식의 논의를 끌고 나가는 로티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로티의 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로티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통역 불가능성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식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버마스한테 그런 통찰이 있다고 해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합리성이야말로 인간의 합리성이고 이 합리성이야말로 유일무이한 합리성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로틴이 그걸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 황준준 선생님 말씀 네, 해주시죠. 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임윤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티의 의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공약 불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로티, 전 데이비스는 잘 모르고, 로티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레프트 쿠니안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쿤에 대해서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는데, 그런데 그 쿤 같은 경우에는 공약 불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패러다임을 이제 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연속적인 두 패러다임, 예를 들어 뉴턴의 패러다임과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이 공약 불가능하다. 근데 그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과학혁명을 통해서 전환될 때 패러다임은 분명히 바뀌었지만, 하지만 그 이전 패러다임의 이름들은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썼던 물질, 무게, 공간, 질량, 중력, 이 모든 개념의 이름들은 그대로 아인슈타인에서도 갖고 가지만,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컨텐트, 그 내용과 각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망은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략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그 각 개념, 예를 들어 서양의 합리성, 동양의 합리성이란 개념이 갖고 있는 내용이 공략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연관 짓고 있는 망이 공략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관계가 공략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약 불가능성에서 얘기할 때는 이 관계에 초점에 좀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거의 2시 15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이 그 진리와 정당화였나요? 네, 제가 발제합니다. 네, 다음에는 그 진리와 정당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파일은 어차피 다 받으셨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또 그 각자 읽고 와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